취임 이후부터 경제적 살인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해온 교황. 화합을 강조한 오늘 미사 메시지도 참 좋았는데요. 어제 미사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내고 노동자를 소외시키는 비인간적 경제 모델을 거부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해서 저희 사부에서는요. 우리 자본주의가 대체 어떤 모습인지 지난 한국경제 50년의 궤적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 자본주의 모델의 저자 강원대학교 이병천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눌게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예, 강원대학교 이병천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 자본주의 모델이라는 책을 내셨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도대체 한국 자본주의 모델, 한국 자본주의라는 게 다른 자본주의와 다른가? 이런 생각을 일단 하게 되거든요. 현재의 한국 자본주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일단은 제가 조금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종래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가 하면은 한국이 이제 6.25 전쟁을 이제 치르고 이제 폐허가 됐다. 그랬죠. 그 폐허를 딛고 이제 압축 성장에 성공을 했다. 이른바 한강의 기적.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또 민주화도 달성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중혁명이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수 정부는 주로 이제 한강 기적을 이제 굉장히 이제 앞으로 내세우고. 박정희 정권 그렇습니다. 때 한강의 기적. 네. 네. 그리고 이제 민주정부 같으면 역시 이제 민주화를 달성했다는 걸 좀 더 내세우려고 하고 그런 시기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이제 시각인데, 지금 오늘날 상황으로 봐서는 이런 이제 그 역사적 시각이나 설명을 좀 조금은 수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6.25 폐허를 폐허의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미국 원조에 의존했던 저개발 가난의 시대가 있었죠. 저개발 가난의 이제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독재, 압축 성장의 개발 독재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민주화가 이제 이후에 일정 기간 이제 공유 성장이 좀 될 수 있는 시기가 굉장히 짧게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는 짧게 가고 결국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게 된 게 압축 시장화. 이제 복지 국가를 건너뛰어 버리고 규제받지 않는 시장의 시대가 오게 된 거죠. 바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지 국가를 건너뛰고 재벌 개혁도 제대로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 압축 시장화 시대가 되면서 그 문제가 이제 많이 터져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가난의 시대다. 새로운 가난과 불안 사회의 시대다.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를 하고 싶어요. 새로운 가난이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앞서도 설명을 했던 교황이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건가요? 새로운 형태의 가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교황님이 마침 그 굉장히 중요한 그 강론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새로운 가난을 만들어내고 노동자를 소외시키는 비인간적 경제 모델을 거부하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세속적인 그 어떤 차원을 넘어서는 굉장히 깊은 뜻이 이제 그 있죠. 근데 이제 늘 크게 보면 이제 물질주의의 유혹을 우리가 떨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교황님은 세속적 삶에 있어서의 공유나 연대나 이런 거를 그 놓치지 않고 굉장히 그 중시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려서 근래 하신 말씀은 한국 경제의 오늘의 상황을 굉장히 잘 짚어주는 굉장히 그 공감이 이제 깊게 가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 현재가 새로운 가난이란 과거의 그 저개발 가난의 시대라는 거는 다 같이 가난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솔직히 모든 국민들아 우리 힘을 내서 나를 한번 일으켜보자 뭐 이를테면 새마을운동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했던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게 안 통하잖아요. 안 통합니다. 그 이전의 가난은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파이를 키우지 못하니까 다 같이 가난했죠. 다 같이 가난한 측면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이라는 게 정치 군사적으로 이제 그 서로 죽이는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이게 농지 계획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주 계획이 몰락을 했거든요. 그냥 다 같이 가난하게 만들었군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른바 하향 평준화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지금의 새로운 가난이라면 지금은 새로운 가난은 결국은 지금 그 당시에는 박정희 정부가 시작하기 전에는 한 80불 정도 달러. 80% 정도면 좀 못했을 거예요. 지금 근데 24,000불 이런 GDP가. 근데 그런데도
이 평균의 함정이 있죠. 물질 시간 전반적으로는 평균적으로는 굉장히 높아진 거죠. 이거는 거의 상전 벽체의 수준인데 네. 그 내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이제 커진 거죠. 그래서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가 됐고 네. 또 불공정도 심하고 그런 노동시장이 이제 전부 이제 정리하거나 비정규직이 지금 엄청나게 양산되고 있는데 네네. 복지가 그거를 이제 커버를 해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안이죠. 그럼 미래가 잘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불평등, 불공정, 불안 이런 게 3분의 시대가 우리가 이제 살게 된 이런 게 이제 새로운 가난의 모습이고 그 속에서 서로 막 흩어져 있어요. 뭐가 흩어져 있어요? 서로 연대해가지고 서로 연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보다는 흔히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서바이벌 경쟁에 전부 들어가 있다. 시장의 바다에서 서바이벌 경쟁에 들어가 있다거나 또는 각자 도생 그렇죠. 함정에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흩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죠. 흩어져 있으니까 더더욱 문제 풀긴 힘들어지고 그런 상황이란 말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민주화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네. 이 규제 완화가 워낙 심화가 됐어요. 민주화 시대가인 하지만 이제 규제 받지 못하는 네. 새로운 어떤 자본주의, 정글 자본주의 시대가 이래 왔기 때문에 종래 재벌들도 이제 완전히 그 사회적 책임을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자기 그 사익과 탐욕을 추구하는 이런 길로 그냥 계속 가버리고 예. 이런 모양이 지금 된 거죠. 말씀 들으니까 이번 대선 때 이슈였던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압축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재벌들이 뭐 필요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네. 잘하는 애들 몇 명 뽑아가지고 얘네들한테 자원을 집중해서 좀 혜택도 주고 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파이가 커졌으면 이제는 책임을 다해서 좀 분배도 하고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예상을 했으나 그런 시기가 안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벌이 대표 선수가 됐던 거죠. 일종의 한국 경제를 끌고 가는 일종의 견인차 대표 선수가 됐던 건데 이 대표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지원이 있었던 거죠. 엄청난 지원과 특권 경제였죠. 그렇게 하고 이제 또 국가적으로 보면 아니라 노동자들이나 일반 국민 대중들이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컸던 건데 이제는 이제 이게 전부 내 거다. 이게 내 거다. 내가 잘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 최경환 부총리, 굉장히 이제 힘센 부총리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의 경우는 그래도 그런 상황을 알고 있는 것 같은 얘기를 해요. 이를테면 재벌들은 기업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가게는 돈이 없어서 소비가 안 되고 소득도 없다. 따라서 가계의 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은 네, 좋은 맞는 이야기는 말인가요? 할 수가 있는데 최경환 부총리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좋은 이야기를 이전에 대선 국면부터 많이 했죠.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에다가 복지도 엄청나게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그 좋은 이야기가 선거 공약으로는 이제 끝났죠. 그래서 그 약속 파기가 됐습니다. 약속 파기가 돼서 지금 굉장히 덜 끓고 있는 상황이죠. 그 세월호 이후에도 이제 세월호 지금 책임 문제가 제대로 지금 해결이 잘 안 돼서 특별법도 지금 완전 지금 겉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이니까 또 선거 국면이 하니까 아마 제2기 내각에서 최경환 씨가 이제 조금 이전에 이제 경제민주화 이야기 있었으니 그 말은 지금 도망갔어요. 요즘에 실종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말이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은 경제민주화보다는 조금 물타기가 된 말이에요. 물타기가 됐다? 물타기가 된 말이죠. 왜냐하면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헌법적 규정입니다. 헌법에 아예 있습니다. 헌법에 아예 있습니다. 헌법에서 국민경제 균형과 그 안정이라든가 적정한 소득 분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소득 시장 지배력을 통제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죠. 경제 주체 간의 조화라든가 이 모든 좋은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그런 이야기는
하겠다고 했다가 그 말은 없어지고 이제 소득주도 성장. 그 말은 나쁜 말은 아니죠. 조금 약하다는 뜻이군요. 약한 데다가 굉장히 부분적인 이야기다. 본질을 빠져나갔다. 그렇죠. 그럼 최경환 지금 제2내각이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부동산 규제 완화입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고 그다음에는 뭐냐면 서비스 분야, 의료 분야, 경제 활성화라고 요즘 얘기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그 부분의 규제 완화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가장 중요한 노선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것만 하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 국면도 있고 하니까 제가 보기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가게를 조금 숨을 쉬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이제 패키지를 좀 했는데 그 자체는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 내용이 결국은 이게 과연 일반 가게 수중에 돈이 제대로 돌아갈 것이냐는 부분은 좀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 그리고 그 내놓은 정책 패키지 자체가 불분명한 데가 너무 많아요. 그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가계소득을 위한 세 가지. 네. 배당이 좀 되게 만들겠다 말이지. 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사내 유보금도 이야기도 있고 네. 또 임금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네, 그게 세 개죠. 그런데 임금만 하더라도 제대로 하려면 이거 최저임금 부분을 확실히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없잖아요. 그리고 배당을 좀 더 배당 쪽으로 풀어라 그래봐 이게 국민 대중적으로 갑니까? 주식 아니죠.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제가 조금 있지만은 그거는 진짜 푼돈이죠. 배당 받아도 대세의 지장은 없고. 대세의 지장이 없고 그거는 이제 금융소득자들이 그 가진 사람이 특히 외국 투자자들이 조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시가 조금 덜먹거리는 게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보면은 거의 1% 우리나라 옛날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주식을 조금 가졌을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한 주에 130만 원. 예, 지금 조금 떨어졌는데 그건 매주 못 가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부자 주식이거든요. 월급쟁이가 주식 그 2개 못 살걸요? 못 삽니다. 못 삽니다. 월급 받은 걸로? 네. 대표적인 주식 그런 것도 제대로 이게 결국은 소수 부자층들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게 보입니다. 결국 최경환 부총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떤 가계소득을 위한 정책이라는 게 들여다보면 네. 과거에 했던 어떤 성장 중심의 그런 규제 완화 네, 그리고 그건 그 혜택은 결국 소수의 어떤 자본가들이라든지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집중될 수 없는 정책이다. 기본선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앞으로 이게 또 이제 한국은행도 거기에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한국은행 인하가 7월 달만 하더라도 안 그러겠다고 그러다가 최경환 이제 내각하고 어떻게 이게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이주열 총재가 힘이 없는가 봐요. 힘이 없겠고 맞춰줘야 되겠다 생각했겠는데 근데 이게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위험할까요? 내년에 지금 우리가 대체로 보기에는 내년에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데 이게 충격이 우리가 이런 식의 정책을 펴게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를 인상할 때 그렇죠. 우리는 금리를 내리면 그럼 우리 시장에 있는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미국으로 갈 확률이 높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는 결국은 2008년 위기 이후에 이제 굉장히 돈을 많이 풀었다가 다시 이제 출구 전략으로 가는데 이 출구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가지고 하는 식인데 그게 이제 일본이 좀 예외적으로 남았어요. 거기는 계속 풀잖아요. 네, 그건 일본 사전 매우 특이하죠. 그리고 미국이 그걸 용인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늦게 그 페이스를 조금 가보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재정이 좀 괜찮으니까 그게 여지가 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금융정책에서도 이렇게 맞춰준다든가 이렇게 나갈 경우에 이 부작용이 나중에 굉장히 크게 올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단기적인 경기정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앞이 잘 안 보이죠. 그리고 생각도 안 하고. 그렇죠. 그리고 부총리의 경우에는 특히나 부총리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 한 1년 6개월, 2년 사이에 경기를 부양해야겠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그렇죠. 카드를 다 쓰는 것 같아 보인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워낙 지금 한국 상황이 워낙 양극화 그리고 제가 그 두 국민 분열 상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 국면부 이후부터 보수 정부가 원래 경제민주화 복지 이야기는 잘 안 하는데 그 이야기를 별 수 없이 꺼냈던 이유도 그런 건데. 그럼 어떡해요? 지금 730 재보선도 끝났고 네네. 이제 선거 이제 다시 없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죠. 이 선거를 승리했기 때문에 이게 내실이
최근 내각에 있었던 이제 가계소득 정대 정책에 굉장히 이제 사이드에 있는 부분적 그 정책인데 이것도 굉장히 희미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제가 보기엔 좀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우울한 전망을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뭐 사람마다 조금 진단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교수님 보시기에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재정 부분에서 특히 이제 그 세금, 법인세라든가 소득세 부분에서 특히 이명박 정부 시기 이후부터 이게 인하를 워낙 많이 해놨기 때문에 재정도 굉장히 안 좋아졌고 그리고 이게 뭐 재벌들이 너무 좋아하는 상황이 돼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제 만회해보겠다 그래서 법인세 부분은 손은 안 대고 이제 지금 굉장히 우회적인 정책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 정도가 이제 법인세 인상은 없다고 못 박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부분을 손을 대면 이제 재벌이 이해하고 바로 충돌하니까 그렇게는 지금 못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의 법인세와 그리고 이제 그 특히 1% 소득 그 상층의 이거 소득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재정의 역할에서 그 부분이 제대로 해결 안 되면 복지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제대로 수술이 되기는 어렵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군요. 우울해요. 근데 아까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주셨는데, 저개발, 가난의 시대, 그게 이를테면 이제 한국전쟁 뒤니까 60년대 정도로 50년대 이제 이승만 정부 시기죠. 그리고 미국 이제 어전하던 시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압축 성장 시대는 70년대, 그렇죠. 70년대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어떤 가난의 시대라는 게 이제 현재라면, 예. 그렇다면 다음에 나갈 모델이라고 한다는 거. 지금 현재를 극복하고 우리가 새로 만들어야 될 자본주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이름 붙일 것이 있나요? 혹은 다른 나라의 사례 이런 게 있을까요? 이게 외국에 딱 답이 있다 이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유럽식 복지라든가 그리고 이제 유럽의 노동자들이 그 발언권을 존중을 해주니까 그런 거는 유럽 모델을 잘 참조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유럽 모델에서는 경제력 집중에 대한 통제가 좀 약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노키아라든지 네슬레라든지 이런 게 그렇습니다. 일부러 냅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고 스웨덴만 하더라도 발렌베리 같은 게 엄청나게 집중이 높죠. 그게 스웨덴의 발렌베리가 한국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뭐 그렇게 이제 일단 비교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통제는 그 반독점적인 그런 통제는 미국적 전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뉴딜이 특히 그걸 잘 보여줬는데 그래서 한국의 경우는 결국은 이제 국유부문도 약한 이런 상태가 돼 있거든요. 근데 뭐 싱가포르라든가 무슨 대만 이런 국유 부분이 상당히 그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려를 할 때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약하고 오히려 재벌이 두텁기 때문에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는 유럽식의 복지, 노동자 발언권 이런 거 함께 미국식 반독점의 어떤 전통 이런 걸 좀 가져와서 결합을 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이제 강조를 해야 될 것은 한국은 지금 중소기업이 워낙 중요한데 왜냐하면 중소기업 기업 지금 한 87% 정도 고용이 될 거예요. 노동자들 대부분 중소기업에 소속돼 있죠. 숫자는 뭐 더 높게 나올 건데 중소기업 수가. 그래서 지금 한국의 중소기업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한국 문제 중요 부분이 저는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럼 또 우리가 요즘 독일 모델이 또 상당히 또 그 뜨는 바람에 독일의 그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거든요. 히든 챔피언. 독일식으로는 미텔슈탄트에서 히든 챔피언이다. 경쟁력이 굉장히 그 세죠. 높죠. 독일이 뭐 중소기업이 잘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웨덴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중소기업을 잘 키울 수 있겠느냐. 그 숫자보다도 중요한 게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하청이잖아요. 네. 대기업 하청. 이게 잘 키우면 이제 결국은 이 교육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데 대학 졸업자들이 중소기업에 기꺼이 이제 가게 되면은 고용과 교육 문제가 한꺼번에 제가 해결될 텐데. 그게 이제 그러고 이제 또 뭐냐면 중소기업에 또 노동자들이 고용이 많이 돼 있으니까 중소기업이 제대로 수익을 못 내면
노동자 임금을 제대로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줄줄이 엮여 있죠. 그렇네요. 줄줄이 엮여 있죠. 줄줄이 엮여 있는 이 구조를 잘 해결하면 한국 문제의 중요 매듭이 풀린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새로운 한국 모델을 만드는 첫 번째 걸음을 중소기업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으로 시작해도 되겠네요. 뭐 저는 그게 상당히 괜찮은 수순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원대학교 이병천 교수님 모셔서 이 50년 역사를 쭉 보니까 굉장히 재밌고 그다음에 현재 상황까지 다시 한번 짚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